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찬무입니다. 오늘은 미수 허목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조선 중후기 때에 살으셨던 분인데 이분의 생활 궤적이 어땠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그 행동 준칙을 체득을 했으며 그것이 그 당시의 정계라든지 정치 상황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미수 허목 선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한 분 알고 계시군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허목 선생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방면에서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히 전서체라든지 그다음에 문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그다음에 다른 중국 고전에도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화면에 있는 분이 바로 미수 허목 선생입니다. 여기서 미수는 호죠. 호고, 허목이 이름. 근데 미수의 호가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우선 그 턱수염이 굉장히 길고 희죠. 그 다음에 분명하진 않지만 이 눈썹이 굉장히 희면서 길습니다. 그 당시에 길이로는 한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치 하면은 요새 미터법으로 해서 3.03cm 이상입니다. 3 내지 4cm죠. 그래서 이 본인 스스로 자신은 눈썹이 긴 늙은이다 해서 미수라고 호를 붙였습니다. 이분은 1595년 서울 창선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선방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동대문하고 청계천 그 사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1595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예,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임진왜란이 계속됐죠. 사실은 이제 그 전쟁 와중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쟁 와중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호란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러한 그 태어날 때부터 성장기부터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한 분이죠. 그것이 인생의 자기 행동 준칙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나중에 그 포천 현감을 지낸 허교입니다. 그리고 외가는 나주임씨인데요. 그 외조부가 바로 백호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백호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낭만주의자요. 그다음에 문장가요. 그런 사람이었죠. 황진이 묘에 헌시를 했다가 파직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풍류가이면서 문장가이면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다음에 19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의 부인은 누구냐 하면은 전주이 씨, 이원익의 손녀입니다. 이원익도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시죠. 당시에 오리정성이라고 해서 영의정을 6번이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방원, 태종의 후손인 왕족입니다만은 이 당시로서는 신하로서 국정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백리로서도 유명한 분이죠. 청백리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까이서 이 미술을 보면서 항상 그렇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허목이죠. 이 목구는 장차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그만큼 이제 미수에 대해서 잘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살에 한강 정구 선생을 만납니다. 한강 정구 선생은 퇴계 이황의 직계 제자죠. 영남 출신입니다. 영남 경북의 그 송주 출신이죠. 이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23살에 이 허목이 정구 선생을 찾아가서 자신한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배우죠. 이 밑에서 3년 동안 배운 다음에 소위 고족 제자가 됩니다. 고족 제자라 하면 그 제자 가운데서 훌륭하고 뛰어난 제자, 고족 제자가 되죠. 근데 한강 정구 선생은 그 당시에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학에 아주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미수 허목이 나중에 예론에 참여할 때에 그러한 예학의 기본이 됐던 그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2살에 정고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건 미수한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일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뭐냐면 당시에 그 인조 임금 4년 때인데, 인조 임금은 아시다시피 그 적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원종 정원대원군인데, 대원군이 이제 조선에 네 분이 계시다 그러죠. 정원대원군인데 이 정원대원군을 왕으로 추전을 하려고 하는 게 당시에 큰 이슈였습니다. 그 자신은 왕인데 자기 친아버지는 왕이 아니니까 왕으로 해서 존경심을 표시하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보면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거는 법도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데 그중에 한 유생이 이걸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목은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군주한테, 임금한테 아첨을 해서 예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다. 소위 봉군 난례라 해갖고 유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마 유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생들의 그 신분이라든지 부모, 조부모, 정조부까지 쫙 그 명세를 적어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적에 올라가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허목이 이 한 유생을 유적에 삭제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과거를 볼 수 없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나갔고 인조 임금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허목한테 너는 과거를 못 본다. 이제 정고의 벌이죠. 정고는 그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허목이 이제 정고의 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시험을 못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있다가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는데 정고의 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허목은 일생의 진로를 바꾸죠. 과거 시험 볼 생각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문하고 그다음에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선생 찾아다니고 또 일부는 이제 자기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32살의 정고의 벌은 엄청난 그러한 그 전환점을 기록을 했죠. 그렇게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나고 인조가 사망하고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미수의 나이 56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환갑 나이죠. 효종이 즉위하면서 전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써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미수도 관직의 청거를 받죠. 그 청거받은 것이 능참봉입니다. 능참봉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종구품의 그 능을 관리하는 그러한 벼슬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갈 생각이 없었죠. 갈 생각이 없었지만은 당시에 그 벼슬을 내릴 때 안 가면은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결국 한 달 만에 사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수는 이 벼슬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받았다가 금방 사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능참봉에 청거하게 되는 그러한 논리로서 됐던 것이 박학능문 고상기지다. 그러니까 박학, 능문, 그러니까 박학해서 여러 분야를 잘 알아서 아주 문장을 잘하고 고상기지하다. 아주 기상이 뛰어나다. 이런 그 근거로서 벼슬에 청거됐습니다만은 곧 한 달 만에 사직을 했죠. 65세 때가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에 이제 효정이 사망을 하는데 효정이 사망하면서 그 인조의 계비, 조대비라고 그러니까 효정한테는 어머니죠. 어머니 뻘 되는 거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 뻘 되는 거죠. 친어머니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뭐 역사상에서 중요한 예성인데요. 두 번의 예성이 있었는데 이때 첫 번째 예성입니다. 그 관계로 자기의 주장을 밝힙니다. 미수가.
근데 그것이 임금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송에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징벌로 지방으로 이제 좌청이 되죠. 지방으로 간 게 삼척부사입니다. 삼척부사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을 봉직을 하다가 68세 때에 해임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사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수 얘기로는 파직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 안찰사가 새로 왔는데 진상품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도계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미수는 그걸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상품을 올리려면은 그걸 백성들한테 다 거둬야 되거든요. 거둬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직을 당했죠. 요새 말로 이제 파면을 당한 거죠. 그래갖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천이죠. 그렇게 또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종이 죽고 그다음에 숙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수가 80세 때입니다. 80세 때. 숙종이 그 당시에 다시 또 그런 명을 내리죠. 그 학문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청고를 해서 관직에 임명을 하겠다. 거기에 이제 청고된 사람이 다시 미수입니다. 그때 관직은 대사원이었죠. 대사원은 이제 종이품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감사원장 쪽이라 그러는데요. 모든 관리들을 규찰하는 그러한 직이죠. 여기에 임명이 돼갖고 그 다음에까지 한 6, 7개월 사이에 굉장히 초고속 승진합니다. 이조참판, 의정부 우참찬, 이조판서, 우의정. 이게 정이품에서 우의정이 정일품이죠. 정승회까지 한 6, 7개월 만에 착착착착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초고속 승진했죠. 이것은 숙종이 특히 그 미수 선생을 굉장히 잘 보았다는,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의정을 직을 수행하다가 84세 때 우의정을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죠. 연천으로. 연천으로 내려갔더니 그동안 이제 청빈하게 생활을 해서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살 만한 그 변변한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숙종 임금께서 집을 하나 새로 지어줍니다. 그것이 은거당이라는 이제 집이죠.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조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소위 말해서 이제 경신환국, 경신대출척이다 해서 이 집권 세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호목이 속했던 그러한 파가 패배해서 모든 삭탈 관작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벼슬 이런 걸 다 삭탈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상태가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임금이 호목에 대해서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라. 예장의 명령이 내리고 그 이듬해에 호목의 문집을 발행해라 이렇게 합니다. 저 문집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기언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를 알아봤는데, 그럼 이 호목의 생애를 보고서 호목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 표시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한 결론은 청빈한 대쪽선비다 이거였습니다. 청빈한 대쪽선비. 청빈하다는 것은 청렴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대쪽같이 강직한 그러한 선비. 사실 이 선비라는 말은 거기에는 과거의 선비에는 관직을 갖고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빈한 대쪽선비다. 대쪽선비, 미수의 그 대쪽선비, 강직성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호 이익이죠. 성호 이익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워낙 대학자이고 또 실학의 선구자이고 성호 사설의 저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목은 평소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올바름을 지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간사스럽고 잘못된 것 배척하기를 한 칼로 쳐 두동강 내듯 하였다. 굉장히 명쾌한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 송호는 미수하고 동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후학이죠. 근데 그 아버지, 송호 이익의 아버지가 미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거, 그 다음에 미수에 남아있는 업적들, 또 구전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허목의 신도 비명에다가 저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여헌 장현광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영남 출신으로서 퇴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수의 잠시 동안 스승이었습니다. 미수공은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기고 전원에서 만족하며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청빈하다는 거와 그다음에 절개를 지킨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적선비 기질을 나타내는 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봉군 난례로 인한 정고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미수의 대적 같은 강직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일반 생활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건 평소 이 미수의 생각에 쫙 근본적으로 박혀져 있던 겁니다. 여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병자호란 때 지은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에 윤리도덕 날로 달로 무너지니 현명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귀의하네. 나는야 노중년의 고결함을 사모하고 신도갈 사모하여 숨어 살기 생각했네. 여기 노중년은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중국의 그 역사책 사기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청빈하고 절개가 있고 기계가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정부에 가서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후학 지도하고 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 미수도 노중년과 같이 그러한 생활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사진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거는 죽소로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죽소로죠. 저 오른쪽 위에 귀퉁이 보면 죽소라고 조금 서 있습니다. 이거는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50층이죠. 그리고 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요것이 이제 서별당, 여기 이제 서쪽 서별당이고 요거는 숙소입니다. 허목이 삼척 부사일 때 자주 저 서별당에 가서 책을 읽고 쉬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죽소로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 29개의 그 편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라든지 이런 게 있죠. 거기에는 이제 숙종, 정조대왕의 시도 있고 그다음에 율곡의 그 시, 그다음에 정철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수 허목이 지은 죽소로 기, 그다음에 제1계정이라고 쓴 편액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수가 56세에 처음으로 관직에 제수될 때에 그 근거로 됐던 것이 박학명문 고상기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목이 지은 그 척주지에 보면은 자신은 매번 관아가 파하고 일이 없으면 항상 책을 읽었는데 실증이 나면 고문고를 타면서 놀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척주지는 미수가 삼척부사로 부임한 이후에 그 이듬해에 삼척지방의 지리라든지 풍속이라든지 또는 곡물 생산 이런 거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귀중한 자료가 돼 있죠. 거기에다가 저런 얘기를 썼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은 이제 늙어서까지 계속 책을 읽었다고 썼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은 바로 중국 고전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실증이 나면 검은 고를 타면서 놀았다 이랬죠.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할아버지가 백호 임재입니다. 임재는 풍류가죠. 또 이 미수 스스로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악원이라는 그 궁중의 음악을 관장하는 관청의 장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주로 책을 읽다가 검은 고를 타면서 놀고 그것이 바로 이 죽서로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주로 읽은 책은 육경으로 근본을 삼고 예학을 참고하고 했습니다. 그 육경이라는 것은 유교, 유교 중에서도 원시유교죠. 나중에 주작이 아니라 원시유교의 육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전을 주로 많이 읽고 예학을 참고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박학능문 고산기지입니다. 미수는 이런 고전, 육경을 비롯한 고전과 예학에 정통했습니다. 근데 미수가 56살에 직위, 그 다음에 계속되는 관직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사양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그거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세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직계 선조의 뼈아픈 경험으로부터 체득한 의지입니다. 이 미수의 증조할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거쳐가지고 대사헌, 이조판서, 예조판서, 그 다음에 형조판서, 우찬성, 좌찬성을 거친 굉장히 유능한 관리였어요. 그런데 을사사화 때 정쟁에 휘말려갖고 강원도 홍원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증조할 아들인 할아버지 역시 벼슬을 안 나가고 고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수도 아까 정고의 벌도 받았지만은 그러한 조상의 그러한 그 체험 때문에 관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뚝 끊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인척의 생활로부터 얻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호 임재 굉장히 유능한 관료였지만은 그 조정에서 관료들 간의 싸움, 파벌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풍류인으로 살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것, 이원익, 그러니까 초조부죠. 부인의 할아버지인 이원익 대감이 항상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보다는 현인으로 살아라. 이걸 항상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경험으로부터 본인도 얻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 옛날에 인조시대 때 얻었던 정고의 벌로 인해 갖고 이거 관직이라는 게 이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선망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직을 주면은 사양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앉으면은 몇 달 있다 사직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관직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니까 사실은 임금 앞에서도 할 말을 했습니다. 아래는 말이 옳지 않으면 부월의 형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효정 8년에 관직을 사직하면서 임금한테 올린 차사에 있는 겁니다. 그 부월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도끼, 큰 도끼, 그러니까 형벌 내릴 때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도끼, 큰 도끼를 사용한다는 것은 목이 날아가는 굉장히 큰 중형을 의미합니다. 목이 날아가더라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이제 강직한 그런 걸 배운 거죠. 저렇게 강직한 배웠던 거는 그 위에부터 그다음에 고전, 중국 고전에서 배운 거 이런 거로부터 얻은 그런 체험적 기운이었습니다. 근데 미수는 스스로 책임지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그게 자기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자기가 관장하는 데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숙종 3년 이때는 이제 우의정 재임 때이죠. 이때 큰 그 비바람이 일어나갖고 현종 왕비의 능인 그 숭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에
임금한테 가서 죄를 청합니다. 저를 비롯한 그 정성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자연재해니까 자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관장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88세 때, 이때는 이제 경신 황국에 의해 갖고 모든 관작을 삭탈당하고 자기 향리 연천에 가서 있을 때죠. 그때 서울에 있던 한 유생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미수한테 학문을 가르쳐 달라. 이게 이제 학문이라는 그 당시에는 주역이었습니다. 주역. 근데 그 미수는 말씀드렸듯이 다방면에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죠. 본인 스스로 1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각 분야,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주역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수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왜?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는 몸인데 어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문을 강론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걸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근신하고 있어야지 이런 거는 못한다. 이런 생각에서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미수는 청빈한 공직자라 그랬죠. 청빈, 청렴하고 비난했습니다. 청빈하고 비난. 이 사람의 그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 있죠. 이것도 미수가 스스로 지은 시입니다. 시를 보면은 무사람 내 곤궁 가엾게 여기건만 얼굴을 태연히 좋게 하여 지낸다네. 만사를 천명으로 돌리니 되레 기뻐 나느냐 내 가난을 부귀와 안 바꾸래. 이거는 이제 관직에 우의정에 들어오기 전에 지은 시입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나는 가난하지만은 네 가난을 갖다가 부귀 안 바꾸겠다.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보듯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 끼 있고 채우기도 어렵다는 걸 알지만은 나는 그거를 부귀 안 바꾸겠다. 이런 청빈한 안빈낙도의 자세가 아주 정신에 개었죠. 그리고 미수가 69세 때 18훈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18훈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자제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재물과 이득을 좋아하지 말라. 이걸 첫 번째로 꼽았어요. 왜냐하면 재물과 이득을 추구한다면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죠. 정의로운 그것이 아니라 저런 재물을 쫓아가다가 보면 판단이 그릇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 청빈한 공직자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82세 때, 이제 우의정 때죠. 이때 이제 연천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는 자신의 집이 없으니까 이제 거처할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새 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오래되고 낡아갖고 굉장히 좀 불편했죠. 이거를 이제 조정에서 알았어요. 조정에서 알아갖고 영의정 정승이 거처할 집인데 그래도 좀 수리 좀 하고 번듯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미술은 극구 사양을 했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내 개인이 머물 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세 때, 이때는 우의정을 사직하고 내려가 있던 때죠. 이때 이제 그 정부에서, 조정에서 한 사건이 났었죠. 그 강화도에서 이제 투소 사건이 나고 반여 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미수보로 서울로 좀 올라와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번에는 그 명륜동이라고 사윗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사윗집 자체도 굉장히 좀 허름했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이제 고쳐주려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나라의 공복이 아니며 설령 관원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일에 국가의 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하면 자신은 편안하죠. 그렇지만은 저런 정신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된다. 저런 청빈한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목은 이제 선비죠. 대쪽 같은 선비인데 이 선비라는 그 개념을 허목은 어떻게 가졌는가? 근데 사실 이게 선비라는 거는 이게 한자어가 아니죠. 우리 순수 우리말입니다. 용비어 청가에 보면은 선비라고 돼 있죠. 선비. 그게 이제 선비, 우리 고유의 말인데 이 허목은 어떻게 가졌는가? 그 훌륭한 선비라는 것. 거룩하고 훌륭한 선비는 높은 벼슬과 많은 녹봉에 끌리지 않고 오직 임금이 정성스러운가 아닌가를 보아서 물러가고 나오는 것이오니 임금으로서 인재를 얻는 것은 정성이 있고 녹봉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성.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만큼 백성을 위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또 그러려면 이제 인재가 필요하니까 진짜 똑똑한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구해서 쓰려고 하느냐. 저러한 그 정성이 있으면은 그 녹봉이 없더라도, 녹봉이 적더라도 가서 한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선비다. 자신은 이제 그러한 선비를 추구한다.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계진상, 삼척 부사로 재임했을 때 도계진상을 하지 않아서 타직이 됐다 그랬죠. 도계진상, 진상품을 올리려면 백성들한테 그걸 거둬야죠. 본인 스스로. 그렇지만 미술은 그걸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거기에 또 진상품까지 거둘 수가 없고 또 자신은 상급자한테 뇌물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보면은 뇌물을 받지도 않고 뇌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생에 그 일관된 그러한 행동이었죠. 또 이러한 그 청빈한 그러한 정신을 볼 수 있는 게 희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86세가 돼갖고 연천에 내려가서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사회복지가 돼갖고 고을 내에 있는 그 노인네들한테는 지방 정부죠.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희름이라는 그 식량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나눠줘갖고 그것을 이제 드시라 했는데 경신왕국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데도 미수한테도 이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미수 입장에서 나는 죄인인데 임금으로부터 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걸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갖고 임금한테 차사를 올립니다. 그래 다음에부터는 이제 안 받았죠. 그 다음에 은거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거당도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하나 지으려면은 결국 백성들이 가서 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또 재산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는데 숙종이 그건 마지막으로서 해주는 거라 해갖고 집을 한 채 얻어갖고 은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여기에 이름을 붙였죠. 수고은거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은혜를 입으며 지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88세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은퇴할 나이, 요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할 나이는 56세에 처음 벼슬을 받아갖고 우의정까지, 정승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바로 임금의 은혜다. 그래서 수고은거, 나중에 은거당이라는 그런 걸로 이름을 붙였죠. 항상 이제 임금에 대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거당에서 살다가 그 조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그 남인에서 소인으로 바뀐 다음에 저 허목을 부처에 처해야 된다. 부처라는 형벌은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살고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러한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수는 가족들을 데리고 은거당에서 나왔죠. 나와갖고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죄인인데 임금이 하사하신 집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숙종은 워낙 이 미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처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반대파의 의견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이제
가족들하고 그 응고당으로 들어왔었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수는 항상 청빈하면서도 또 어떤 책임이 질 거 있으면 책임을 진다. 사실 요새 보면은 그 책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직자가 사실은 이제 많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미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백성 사랑입니다. 백성 사랑. 그 백성을 사랑하라는 거죠. 효종 10년에 이때 이제 사원부 장령이면 정사품인데 장령을 사직하면서 옥계명이라는 상소를 효종한테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성을 보호하는 나라는 번성하고 백성을 누르고 이기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즉 보민자창, 식민자망 이런 거를 올렸어요. 저게 왜 저렇게 올렸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효종은 그 일부 관료하고 해서 북벌 정책을 추진했죠. 북벌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인력으로서 병력으로서 나와야 되고 또 재산을 내야 되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저런 것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보민자창, 식민자망이라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미수는 서경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서경이라는 것은 유교, 오경 중에 하나죠. 저거는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그 나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평화롭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던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그걸 인용하면서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으로부터 하며 하늘이 듣는 것도 우리 백성으로부터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근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도 국왕도 그러한 그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포제 관련, 호포제라는 것은 이제 세제인데, 세제, 그 당시에 세제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할 때에 이부 이제 미수는 좀 호포제의 반대 입장이었어요. 반대 입장. 물론 이제 호포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부 국민들한테서는 좀 이치에 맞지 않게 호포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백성이 공공해지면은 누가 더불어 부유하고 백성이 유랑하면 누가 더불어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더라도 백성들한테 그런 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비명을 한 거죠. 이와 같이 미수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수가 백성 사랑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수는 평화주의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술 평가할 때 이 평화주의자 이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동사라는 역사책을 하나 썼어요. 동사. 근데 사실은 좀 특이한 게 동사에서 사자가 역사사자가 아니죠. 일사자, 즉 또는 다스릴사자입니다. 이걸 쓴 이유가 미수가 동사를 쓴 이유가 역사를 쭉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보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갖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쓸자 이렇게 해서 동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그러한 뜻을 그렇게 왜 붙였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데 그 해석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백제에는 전쟁으로 인해 갖고 국왕 4명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 죽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 거기에도 단시간 내에 병력을 키워가지고 굉장히 광활한 땅을 얻었지만은 금방 망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대신에 신라의 예를 들어요. 신라는 굉장히 온건하면서도 어떤 그 예치, 풍화로운 그러한 예속을 존중을 해서 1000년이나 갔다.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자, 곧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척주지, 삼척부사로 재임한 그 이듬해에 지은 척주지에서도 그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척주동협입니다. 척주동협은 여러분들 아시죠? 워낙 뭐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척주가 옛날에 그 삼척인데, 삼척에 세운 비입니다. 이거는 미수가 삼척부사로 부임해 보니까 동해바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이 치고, 그래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또 이제 재산의 피해를 입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천이 글로 해서 동해로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역류가 되죠. 역류가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비석을 하나 세우죠. 그래서 이거를 말리도라는 데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척주동협인데, 이것이 이제 유명한 것은 이 미수 선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는데 도교, 그러니까 도격 쪽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척주동협이 그 탁본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그 탁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백성들을 자연재해로부터 구하려는 그런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정신에서 저거를 세운 거죠. 이것이 이제 척주동협입니다. 이거는 앞면이고요. 전부 다 앞면 뒷면 전부 다 전서체로 돼 있죠. 이 미수의 전서체는 일부 사람들은 뭐 동양에서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전서체인데, 앞에하고 뒷면에도 전서체를 있는데 뒷면은 전부 다 합쳐갖고 192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로 이제 탁본을 해갖고 가져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미수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왕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왕의 스승은 아니죠. 그런데 미수가 56세 때 처음 관직에 왔을 때 효정이 32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년이 지난 다음에 효정이 죽고 현정이 즉위했을 때 그때 미수는 65세, 그리고 현종은 19살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숙종은 미수가 80세 때 즉위를 했는데 그때 숙종은 14살이죠. 그러니까 80대에 아주 그 노련한 관료하고 10대의 어린 임금. 이 관료들은 이제 신하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스승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죠. 특히 미수가 이 숙종한테는 진짜 그 스승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목이 차자를 숙종한테 여러 번 올렸는데 주로 이 덕을 기르라는 그러한 차자를 많이 올렸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은 임금의 도리는 덕을 닦는 것이 근본이다. 또 백성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을 죽일 수 있어도 이길 수는 없으며 비록 무지한 어리석은 백성도 공정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닦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기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의 문집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군덕이 밝아지면, 그러니까 임금의 그 덕이 밝아지면 백관,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이,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직분이 명백해지고 닦여서 사방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백성들은 아프고 괴로운 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는 이 덕을 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덕치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군덕일신잠이라는 것을 올렸어요. 85세 때 우의정에서 물러난 다음에 숙종한테 올렸어요. 그러니까 덕으로서 덕을 구해서 항시 빛내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천하에 일이 두 갈래가 있으니 옳은 것과 그른 것뿐입니다. 옳은 것은 공정한 데서 나오고 그른 것은 사욕에서 나옵니다. 나라의 치람과 흥망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공정한 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그 당시에 강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미수가 숙정에게 스승의 입장에서 시종여일하소서 이렇게 교훈을 줬습니다. 대사원에 임명이 되어갖고 올라와서 보니까 참 이게 어린 임금이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큰 뜻을 갖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갖고 점점 이렇게 사그러져갖고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일하게 갖게 이렇게 굳게 하십시오. 이런 또 이제 교훈을 줬어요. 이제 왕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숙정한테 강건하셔야 합니다. 숙정 1년. 그러니까 이제 미수가 우참찬일 때입니다. 이때는 의정이 되기 전에 우참찬일 때에 주강이라는 걸 열었어요. 주강이라는 것은 그 조정에서 왕이 참석하고 또 이제 고위 관료가 참석하고 경영관이 참석해갖고 여는 강의를 말하죠. 여기에서 숙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는 강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숙정 임금께서는 강건함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은 성상께서는 강건함이 부족한 듯합니다. 옛날부터 제왕들은 강건함으로써 혹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혹은 중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면전에서 바로 왕, 당신은 강건함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강건함을 좀 키워라. 굉장히 이제 직언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왕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왕의 스승을 역할을 한 것이 언로를 강조했습니다. 언로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소통이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언로란 공론이 형성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올라오는 길, 그거를 막으면 안 되고. 3대, 요거는 하은주, 중국의 하은주 시대를 말하죠. 이때는 임금의 잘못이 있으면 백관,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이 다 자기 직책에 따라갖고 아,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간하고, 또 서민, 일반 국민들은 거리에서 비방했다는 건 아, 이게 정부 제대로 못한다, 대통령 제대로 못한다, 군주 잘못한다, 이런 비방을 했으며, 근데 이제 그 주나라, 하은주 중에 주나라는 특히 비방의 팻말을 세웠답니다. 비방의 팻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견이 있으면 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진나라 때에는 이거를 이제 없앴다는 거죠. 왜? 요원, 소위 말해서 유언비어. 유언비어를 이제 금한다 해갖고 비방의 팻말을 없앴더니 결국 진나라는 잘못을 얻어듣지 못해갖고 망했다. 결국 그러니까 공언로, 이런 소통을 하라. 이걸 이제 임금한테 주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잘못, 잘된 것, 이거는 다 민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각계각층으로부터 나와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기원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상, 그러니까 임금께서는 경계와 반성을 힘쓰고 덕을 줬고 행실을 닦으면 조그마한 잘못을 소홀히 않고 이렇게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모든 신하가 감히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잘못을 주청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잘못한 말이 있어도 모든 신하가 감히 간하지 못해서 어째서인가? 이런 거를 항상 경계하고 반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하나를 잘못하면 그것이 전부 다 백성한테 해가 간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미수
스스로도 그러한 그 원칙을 지켰죠. 그래서 기원이라는 게 기록 기자에다 말씀 원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말을 하면은 그걸 기록을 해갖고 반드시 되새겨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잘못한 게 없는지, 이걸 제대로 한 건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그 원칙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술은 젊어서부터 이 삼수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삼수의 원칙. 삼수의 원칙은 첫째는 수구.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라는 거죠. 입을 지키면은 망령 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말을 잘못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신. 그러니까 몸을 잘 갖춰라. 몸을 잘 하면은, 지키면은 망령된 행실, 잘못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심. 마음을 지키면 망령된 뜻이 없다는 거죠. 사심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술은 이 마음의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심학도라는 것도 만들었죠. 그래서 하여튼 삼수, 수구, 수신, 수심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당파 싸움에서도 이 상대방 그 같은 파에 여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은 죽임까지는 당하지 않았죠. 이제 물론 이제 관작 삭탈 이런 거는 당했지만 죽임까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평소에 자기 스스로 이제 지키는 그런 원칙을 수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미수가 오늘날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빈한 대쪽 선비다. 청빈하고 강직한 선비다. 그러면서 공직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미수 호목의 묘에 있는 비석입니다. 이 묘는 지금 민통선 안에 있죠. 그 연천군 왕직면 강설이 그 산 90번지에 있는데 이것이 비석이에요. 여기 보면 군데군데 이게 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6.25 때 이제 총탄에 맞아갖고 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글자를. 저기 전부 다 이제 전서체로 써져 있죠. 근데 앞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의정, 문정공, 미수, 허선생, 지묘. 그러니까 우의정이라는 이제 직책이고요. 그다음에 문정공 이거는 미수가 사망한 후 10년 후에 숙종이 시호를 내렸습니다. 문정공이다. 그리고 미수는 호고 허선생이라고 써져 있어요. 허선생 지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수가 사망한 지 168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335년 전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미수가 오늘날 이 사회 현실에 볼 때에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한 정신이 꼭 필요하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신, 청빈하고 강직한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청빈하고 강직한 선비 공직자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미수에 대해서 그 생애하고 그 특징으로서 대적 같은 선비, 그다음에 청빈한 선비, 그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그다음에 바로 왕의 스승으로서의 그런 역할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